재테크 및 자기계발 관련 영상들을 보면 부자가 될 사람의 90%는 정해져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한 번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노력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부모부터가 부자이거나 운이 정말 좋아야 하거나 아님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또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그들이 부자가 되기까지 어떠한 생각과 기준을 갖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력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예외 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우리들의 기준과 방식이 아닌 부자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부자들의 방식으로 노력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시장인 미국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등극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박세익, 강왕국, 오건영 등 저명한 금융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은 책 저스트 킵 바잉을 통해 부자들의 숨겨진 특징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향후 자신이 부자가 될 사람에 가까운지 아닌지 가늠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달러와 같은 투자 자산에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에 있어 이렇다 할 기준 없이 주변 분위기와 시장 흐름에 휩쓸려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우린 자주 보게 됩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인 저자 닉 메이올리를 통해 알 수 있는 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저축과 투자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고 부유한 사람은 투자를 한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축이 있어야지 투자도 가능한 건 아닌가? 맞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선 시드머니가 필요하고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선 저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아는 것과는 별개로 하룻밤 저녁 식사와 술자리 그리고 대리비나 택시비와 같은 교통비까지 포함하여 하루 10만원은 우습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선 날이 밝으면 투자에 활용할 종잣돈 100만원을 가지고 A의 30%를 담을지 B의 50%를 담을지 치열한 고민을 합니다. 투자금에 대한 연간 수익률로 10%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룻밤 모임에 대한 비용으로 연 투자 수익만큼을 쉽게 소비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병행하는 저축과 투자에 있어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 어느 것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할지 그에 따른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저축과 투자 고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일 뿐더러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1년의 기대 저축액은 1200만원이며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가 1000만원에 있고 수익률이 10%라면 기대 투자 수익은 1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때 저자는 자신의 1년간의 기대 저축액과 기대 투자 수익을 비교하여 기대 저축액이 더 크다면 저축을 늘리고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반면 기대 투자 수익이 더 크다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렇게 저축과 투자 중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과 함께 해마다 1만 달러의 저축과 5%의 투자 수익률만 유지된다면 다음과 같은 자산 변동액 추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다시피 일을 시작하고 처음 수십 년 동안은 저축을 통한 자산 변동액이 더 크지만 인생 후반기의 수십 년 동안은 투자가 자산 변동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직장 생활이 끝날 때쯤 총 자산의 거의 70%가 저축이 아닌 투자 수익에서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말,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고 부유한 사람은 투자를 한다는 바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젊은 시기에는 저축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년 시기부터는 투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역사상 가장 부유한 미식축구 선수를 아십니까? 톰 브레디, 페이튼 매닝 모두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미식축구 선수는 제리 리처드슨이라는 선수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식축구 역사상 유일한 억만장자 선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리처드슨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부자의 특징 그 두 번째, 부자는 지출 통제가 아닌 소득 늘리기에 더욱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가 필수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첫 번째 특징에서 살펴보았듯 투자보다 선행되는 것이 바로 저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지출 통제, 즉 절약만을 실천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한결같은 방법은 일단 소득을 늘리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 창출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한 리처드슨은 인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고 경력은 1959년 미식축구 프로리그 우승에 일조했다는 정도뿐이고, 향후 리처드슨은 미국 전역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열어 큰 돈을 번 뒤 모아진 자본을 통해 1993년 프로 미식축구팀을 창단했습니다. 즉, 리처드슨은 노동에 따른 수입이 아닌 사업 소유권을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최종 목적지는 결국 사업이나 자산을 소유해야 하며, 부를 축적하려면 인적 자본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굳이 바다 건너 먼 땅인 미국 선수를 예로 들 것도 없이 이제는 방송인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서장훈 선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는 리처드슨과 다르게 물론 실력도 인류였지만 그가 부를 쌓아온 족적만 본다면 가히 농구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 이러한 서장훈 선수마저도 부동산이라는 소유권을 통해 방송인 중 손에 꼽히는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스포츠 선수도 방송인도 아니야.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야. 맞습니다. 우리는 리처드슨이나 서장훈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면 추가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에 대해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간 및 전문 지식 판매. 저자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속담이 있듯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시간과 전문 지식을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소속됨으로써 이미 하고 있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퇴근 후나 휴일을 이용해 추가 소득을 늘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입니다. 저자는 기술 및 서비스 판매는 판매 가능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당근마켓에서의 청소 대행이나 가구 운반부터 금홍이나 숨고에서 볼 수 있는 손톱 케어, 사진 촬영, 문서 작성 등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 가르치기입니다. 저자는 유용한 것을 가르치는 일은 소득을 늘리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어 과외, 기타 레슨 등이 있을 것이며, 특히 저자는 온라인 강의는 확장이 가능한 소득 올리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는 제품 판매하기입니다. 저자는 무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도 네이버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스토어를 열어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이자 자신의 몸값을 높여 소득을 올리는 대표적인 방법인 조직에서 승진하기입니다. 이렇듯 저축량을 늘리기 위해서 절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소득을 늘리는 것에 더욱 집중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속도의 저축이 가능해질 것이며, 나아가 부자가 되기 위한 최종 목적지는 결국 사업이나 자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까지 실행에 옮긴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부의 길목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혹시 페덱스라는 택배 회사를 아시나요? 아마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페덱스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프레드 스미스는 창업 초기에 연료비로 24,000달러를 결제해야 했지만 창업 당시 자금줄이었던 제너럴 다이내믹스로부터 추가 펀딩을 거부당함과 동시에 회사 잔고에는 5,0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스미스 회장에게 떠오르는 대안은 하나. 그는 5,000달러를 가지고 그 길로 라스베이거스로 갔고, 그리고 며칠 뒤 스미스는 27,000달러라는 큰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5,000달러를 판돈 삼아 블랙잭의 승부를 걸었고 결국 그는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부자의 특징 세 번째는 부자는 변동성, 즉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스미스 이야기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의 비용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준다. 때로는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장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전만을 추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입니다. 혹시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폭등 현상에 의해 생겨난 단어로, 과거에 비해 집값이 폭등한 유주택자들에 비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거지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뜻으로 이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세 번째 특징과 벼락거지라는 단어에는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 감수입니다. 부자들은 변동성과 리스크에서 항상 기회를 찾는 반면 우리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크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월세, 전세, 매매와 같은 거주 형태에서 상당수가 전세를 선택합니다. 최소한 원금이 보장되고 그러한 원금은 2년 뒤 혹은 4년 뒤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친 풍파를 2년 혹은 4년 동안 맞은 뒤 돌려받게 되는 돈은 과연 진정한 원금이 맞을까요? 뿐만 아니라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라는 돈이 가지는 생산성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주택이 거주했다는 대가로 월세 대신 내어준 그 기회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저자는 시간을 두고 여러 종류의 수익 창출 자산을 사들이는 것은 시장 변동성이라는 괴물과 싸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노동력만으로 시장 변동성과 싸우기에는 너무도 벅찬 것이 현실이지만 주식 및 부동산과 같은 수익 창출 자산을 활용한다면 그것들은 나와 함께 싸워줄 것입니다. 부자의 특징 세 번째, 부자는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잘 기억해 두신다면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를 나와 함께 싸워줄 동료를 구하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 자신의 모든 돈과 명예 그리고 지위를 준 대신 여러분의 시간과 바꾸자고 한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부자의 특징 네 번째는 부자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출신이자 암 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피터 아티아는 강연도 중 워런 버핏과의 수면 교환이라는 주제로 청중들에게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억만금을 줘도 90대 잉크와 인생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시간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나가는 사람을 볼 때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진 돈과 재능이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자원은 매일 24시간씩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사용되는 모습은 당연하게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퇴근 후에도 인생을 바꾸기 위해 매일 잠들기 전 책을 펼치지만 누군가는 책값과 강의료를 아까워하며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돈이야 언제든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 내가 최적화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책값과 강의료는 아까워하면서 TV를 보며 보내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돈은 어떻게 해서든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워런 버핏도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신다면 향후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 활동 중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매수 타이밍일 것입니다. 즉 어느 시점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부자의 특징 마지막 다섯 번째, 부자는 폭락장을 매입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공포의 매수하라와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폭락장을 마주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언론과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매각을 고민하게 됩니다. 18세기 저명한 은행가 로스차일드 남작은 길거리에 유혈이 낭자할 때가 바로 매수 시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로스차일드는 워털루 전쟁 후인 패닉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겨 돈을 벌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이자 데이터 과학자인 저자는 책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투자에 있어 그냥 계속 사기라는 투자법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정식 명칭은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이라 부르며 목표로 하는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꾸준히 사들임으로써 매입 평균 단가를 낮추는 투자법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투자를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아무나 돈 벌지.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각각의 투자 방법을 나열하자면 수십 가지도 좋게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인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대표는 이에 대해 저자의 주장을 내가 20년 전부터 실천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냥 사서 모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20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다. 외환위기, 카드사 유동성 위기, 인터넷 버블, 이라크 전쟁, 9.11 테러,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금융위기에서 전쟁까지 경제적 사건에서 정치적 이벤트까지 세상을 무너뜨릴 것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지만 주식은 장기적으로 올랐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자가 되는데 이보다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투자 자산이라도 큰 흐름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본다면 그것의 그래프는 결국 우상향을 그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러한 just keep buying, 즉 그냥 계속 사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간단하고 확실한 투자법이 되어주며 특히 로스차일드가 말했던 유혈이 낭자할 때, 즉 폭락장에서의 just keep buying 투자법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에 대해 저자인 닉 매귤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거리에 선혈이 낭자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냥 계속 사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저자인 닉 매기올리의 이야기와 부자들의 사례를 통해 부자의 특징은 물론 그들의 생각과 기준에 대해서까지 확실하게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과학자이자 자산관리사 최고 운영 책임자로 활동하며 자기개발을 포함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놓은 책 Just Keep Buying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신다면 본 영상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인사이트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주식 투자론까지 추가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